예, 진행하시죠. 예, 감사합니다. 예, 우리 정필수 부원장님께서 저를 신바다회 선장으로 임명하셨는데 제가 오늘 대비해서 선장 면허를 유효하게 유지하고 있습니다. 2024년 7월까지는 제가 그 국가에서 허락한 선장 면허를 갖고 있으니까 안심하고 바다호에 여러분 승선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예, 제가 그 해상법 개론 이렇게 준비를 했습니다. 상당히 방대한 것인데 어떻게 할까 싶어서 제가 이제 PPT를 한 25장 정도 했고 오늘 아까 때 보내드렸는데 제가 이제 이걸 원고를 이렇게 써봤습니다. 그랬더니 원고가 한 8장 정도 나왔습니다. 이렇게 연습을 했더니 한 45분 정도 이제 걸리거든요. 그래서 앞으로 우리 저 강의를 이렇게 맡아서 하실 분들도 뭐랄까 오늘 제가 이렇게 한 이렇게 시간 정도 이렇게 맞추시면 얼추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PPT는 한 25장 정도 이렇게 원고를 한 A4 용지에 10일에 한 8장 정도 이렇게 하니까 한 45분 이렇게 될 것 같습니다.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한 11개 정도로 이렇게 나눠서 보게 됩니다. 첫 번째 해상법의 정의와 필요성입니다. 오늘도 제가 이제 우리 저 집사람 그 결혼식에 뭐 잠깐 얼굴만 보이고 이제 왔는데 소개를 하는데 저보고 우리나라에서 유명한 해양법 교수다 이렇게 소개를 했어요. 그래서 우리 교수들도 해양법하고 해상법하고를 혼돈해 가지고 저를 유명한 해양법 교수다 이렇게 자꾸 말씀을 하세요. 근데 해양법하고 해상법은 차이가 많이 나거든요. 근데 우리가 참 혼돈을 많이 하게 됩니다. 우리 고려대학에 박준호 교수님이라고 계실 때 그 교수님이 이제 해양법 교수였습니다. 이제 해양법은 공법으로서 뭐 독도가 우리나라 땅이다. 그리고 이제 배타적 경제 수역에서 연안국이 어떤 권리를 갖는다 이런 공법적인 걸 다루는 법이고요. 그다음에 이 해상법이라는 것은 바다를 이용해서 무역업을 상품을 실어 나르는 그것과 관련된 법률 관계를 연구하는 학문이다 이렇게 됩니다. 그러니까 해상법 저는 전공이 해상법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이제 해상법이라는 게 뭔가 두 가지로 나눠볼 수 있는데 첫째는 이제 형식상 정의입니다. 상법 5편 우리가 이제 법전이 있는데 대한민국에 그 법전 안에 이제 상법전이 있습니다. 그 상법전이 이제 뭐 6개, 7개로 나눠져 있는데 그중 5편에 가면은 해상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안에 보면 선박 소유자, 운송 등등 이렇게 쭉 기술이 되어 있습니다. 그걸 우리가 이제 해상법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상법 제5편을 우리가 해상법이라고 이제 부르는 것이고 그 이 안에 가면은 이제 해상법이 선박을 가지고 상거래를 하는 상인들의 법률 관계를 이제 다루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해상 기업의 조직이라든지 용선계약, 운송계약, 뭐 해상 위험, 선박 물건 이런 걸 이제 다루게 됩니다. 다음 이제 이보다 더 넓은 이 정의가 있는데 실질상 해상법의 정의입니다. 여기는 이제 상법 5편에 나와 있는 그 해상법을 기본으로 하면서 여타 추가적으로 여러 법률을 집어넣어서 우리가 해상법이라고 부릅니다. 예를 들면 뭐 해운법에도 보면은 그 여객 운송 사업자는 책임보험에 가입해야 된다라는 그런 것도 우리가 사법적인 그 의미를 갖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실질상 해상법에 포함을 시킵니다. 그리고 선박 소유자 책임 대한 절차와 관련된 법들 그리고 유류오염 손해 배상법 유류오염이 났을 때 어떻게 배상할 것인가 하는 단행법이 있습니다. 그런 법들을 우리가 다 합쳐가지고 실질적 해상법이다라고 부릅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필요성 해상법이 왜 필요한가? 우리가 민법으로 충분하지 않은가? 아까 말씀드린 이제 해양법은 국가 간의 문제 그리고 이제 행정법의 문제는 국가와 공무원 사이의 법률 관계 이걸 이제 다루고
사인들 간의 그 법률 관계는 민법으로 다 처리가 되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왜 또 상법이 있는가 하는 문제입니다. 우리가 이제 상법은 이 상인과 상인 사이에, 그리고 이제 상인과 비상인 사이의 법률 관계를 다룹니다. 여기서 이제 비상인이라는 건 상인이 아닌 사람입니다. 예를 들면 제가 텍사스 오스틴에 공부를 하러 갔는데 그 짐을 한 박스 사가지고 어, 옛날 한진해운에 보냈습니다. 그럼 한진해운은 상거래를 하는 상인입니다. 그런데 저는 상인이 아닌 개인이거든요. 그렇지만 그 운송 계약 관계에도 이 상법이 적용됩니다. 그래서 상인과 비상인 사이의 법률 관계에 상법이 적용되고, 그다음에 상인과 상인이라는 것은 현대상선하고 잔금 그 상선하고 배를 서로 빌려주는 계약을 체결했다. 이때 두 당사자는 상인과 상인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때도 이제 해상법이 적용이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상인들이 하는 거래, 이 상거래는 민사거래하고 다른 특이한 점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이제 반복하는 것. 우리가 이제 그 부동산 거래 한번 생각해 보면, 저는 뭐 한 5년에 한 번 정도 우리 집을 하게 됩니다. 근데 부동산업을 영업을 하는 사람은 하루에도 집을 5채 사고 팔 겁니다. 그러니까 반복이 되지 않습니까? 네, 그리고 이제 그런 사람들 대량으로 거래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뭐 점포라든지 또 회계 장부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 그러니까 상인들은 일반 사인들하고 달리 뭔가 우리가 그걸 이제 상적 색채라 그러는데 특이한 점이 있다. 그렇게 해서 이 상거래를 다루는 특별한 법이 필요하다 해서 우리가 상법이라는 것이 이제 만들어졌습니다. 그 상인들이 거래를 활성화시켜 주면은 이윤이 더 창출되게 됩니다. 거래가 한 번 일어날 걸 100번, 1000번 일어나게 하면 이문이 엄청 많이 남지 않습니까? 그래서 상법이라는 거는 그런 상거래를 원활하게 해서 상인들이 부를 많이 축적하도록 도와주는 역할을 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거래를 활성화시켜 줘야 되는데, 그 상대방이 나한테 청구할 수 있는 그 소멸시효라는 그 기간도 대폭 민법보다도 단축시켜주고, 그다음에 선화증권이라는 걸 만들어 가지고 타용을 하게 해줍니다. 여러분들 뭐 선화증권이라는 게 대단히 중요한 기능을 하지 않습니까? 조그만 종이인데 그 일일이 운송 계약을 체결하려 그러면 계약 체결 하나 하는데 한 시간 걸릴 겁니다. 그런데 미리 작성된 종이에다가 그 운송물 수량만 적어가지고 서명해서 내보내면은 그게 운송 계약이 체결됩니다. 그러니까 10분에 한 10개 정도의 운송 계약이 체결이 가능하게 됩니다. 그 선화증권은 이제 그런 상거래를 원활하게 하는 역할을 한다는 거죠. 그런 제도를 우리가 이제 상법에 만들어 뒀다는 겁니다. 에, 그 상인 중에서도 선박을 가지고 상거래를 하는 해상기업 관계는 더 복잡하고 또 바다의 특유한 점을 포착해서 이걸 우리가 보호하고 관리할 필요가 있습니다. 바다의 특유한 점이라는 것은 내가 가다가 쉽게 침몰한다든지 컨테이너가 뭐 물에 빠져버린다든지 바다를 항해하기 때문에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이러한 위험을 우리가 경감해 줘야 되겠다 해서 책임을 제한해 주도록 하는 제도를 우리가 또 가지고 있는 거죠. 그리고 어, 그 화주들도 아주 멀리 있는 운송인과 운송 계약을 체결합니다. 덴마크 운송인하고 한국의 화주하고 그 운송 계약이 체결됐는데 문제가 생겼다. 그러면 우리가 그 피고의 주소지에 가서 소송을 해야 됩니다. 덴마크에 가서 소송을 해야 되는데 쉽지 않은 일이죠. 그래서 선박우선 특권이라는 제도를 이용해서 물건을 싣고 온 그 배가 이제 피고가 될 수 있도록 하는 제도를 우리가 또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 이런 어, 제도들을 해상법 안에 우리가 이제 섞어서 가야 되겠다고 해서 이제 상법 안에 해상법이라는 걸 또 특별히 만들었습니다. 상법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상법이 특유한 점이 있기 때문에 만들었고, 또 해상법이라는 것은 이러한 또 특유한 해상 고유의 그런 어, 의미들이 있기 때문에 또 상법 안에 해상법을 따로 뒀다라고 이제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자, 그다음에 이제 해상법의 기능입니다. 그 세 가지 정도 기능을 가지고 있다라고 이제 생각합니다. 제가 이제
우리 대학에서 이제 선배님, 선생님들한테 배울 때는 그 해상법의 기능은 지금 말씀드린 분쟁을 해결하는 기능이다. 그렇게만 배웠어요. 그리고 이런 그 기능이 지금도 90% 정도 됩니다. 90%. 우리가 뭐 검찰이라 그러니까 우리나라 법제도의 90% 정도는 이 분쟁을 해결하는 쪽에 포커스가 맞춰져 있는 거죠. 그 관련 당사자들이 분쟁을 해결해 주는 거죠. 예를 들면 선장이 급하게 구조계약을 체결했어요. 막 우리 사례가 있는데 그 영도 앞바다에서 배가 이제 맞춰 것 같으니까 선장이 헤엄쳐 나가지고 이제 구조계약을 체결한 겁니다. 그래서 근데 나중에 구조를 다 하고 나서 구조비가 너무 많이 나오니까 선주가 그건 내가 체결한 지 아니기 때문에 나 그 구조계약 인정 못하겠다 했습니다. 그런데 우리 상법에서는 특히 해상법에서는 그 선장은 이제 그 대리인이다. 기본적으로 이제 대리인이 되니까 굉장히 폭넓은 법리 대리권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건 선주가 부인하더라도 유효한 계약이 되도록 해놨습니다. 그래서 이제 분쟁을 해결하는 그런 기능을 하는 거죠. 제가 이제 강조하는 그 기능은 산업을 조장하는 기능입니다. 그러니까 해운 산업 또 뭐 물류 산업을 일으키게 하는 기능을 우리가 해상법이 해야 되겠다는 겁니다. 해상법이 제도를 잘 만들어서 해운 산업이 발전하게 되는 거죠. 선박에 이제 등기 제도가 있습니다. 그 선박도 이제 그 동산이기 때문에 이걸 질권 대상으로 해야 되지 부동산의 대상으로 할 수가 없습니다. 동산은 우리가 질권 대상이고 집이나 토지 같은 것은 이제 부동산이기 때문에 등기부가 있으니까 우리가 저당권의 대상으로 하는 거거든요. 근데 질권의 대상으로 하면은 그걸 이제 질권자가 채권자가 그 질물을 자기 수중물로 가져가 버려요. 근데 이제 동산이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됐습니까? 선박이 만약에 질권이 설정이 되는 그런 것으로 한다면은 그 은행이 배를 가지고 있어 버리면 선박이라는 게 경제적인 효용이 떨어져 버리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어떤 제도를 넣냐? 선박은 질권 대상으로 못한다. 등기부를 마련해 가지고 부동산의 같이 저당권이 대상으로 하자. 그러면 이제 등기부에 그 사실이 등기가 돼 있기 때문에 배는 그 저당 설정자인 선박 소유자가 마음대로 자기가 운항을 할 수 있는 거거든요. 이런 것들이 나는 대표적인 산업을 조장하는 기능이다. 우리 해상법이 그렇게 이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선화증권도 마찬가지죠. BL 같은 것도.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은 한꺼번에 수백 건의 그 거래가 일어나도록 한다는 거죠. 그렇지 않으면은 우리가 지금 HMM이 부산항에 들어오면은 그 계약 그 지금 24,000개가 실리잖아요. 그러면 적어도 그 안에 화주가 1,000명은 있을 거예요. 1,000명하고 일일이 계약을 다 체결하려 그러면 하루 만에 출항이 안 되고 열흘 만에 출항해야 돼요. 그걸 이제 몇 시간 만에 끝내버리는 게 바로 그 선화증권이다 이거죠. 그래서 이런 것들은 산업을 조장하는 기능이다. 그다음에 이제 또 제가 그 생각하는 것이 예측 가능성을 부여하는 기능이다. 이 예측 가능성을 부여한다는 것은 제가 어떤 칼럼에 하나 썼습니다만은 우리 인류의 궁극적인 목표인 것 같습니다. 예측 가능성을 부여한다는 것. 우리가 그 콜럼버스 시절 그 배가 동방으로 떠났다 그러면 돌아온 배가 10척 중에 몇 척이 되겠습니까? 2척, 3척이 안 됐을 것 같아요. 예측이 불가능한 거예요. 예측이. 그러니까 아무도 해운업을 하려고 하지 않았겠죠. 그러니까 17세기, 18세기에는 10척 가면 7척, 8척이 돌아왔고요. 지금은 배가 출항하면 100%다 돌아오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런 예측 가능성을 갖추기 위해서 우리 대항해 시대 때 우리 선배님들이 바다를 활용하는 그 선배님들이 얼마나 큰 노력을 했는지 모르죠. 그러니까 예측 가능성이라는 게 지금도 우리 생활에 지금 당장 내년에 우리가 운이 어떻게 될까 화주들은 너무너무 걱정하지 않습니까? 예측 가능이라는 거. 그래서 예측 가능이라는 게 굉장히 중요한 기능이고 사람들은 예측 가능하기만 하면은 투자도 하게 되는 거죠. 우리가 지금 선박 금융이 안 일어나는 것도 해운업이라는 게 너무 예측이 불가하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해상법의 이 법률 규정 같은 것도 결국은 그 결과를 알게 하는 것이거든요. 그게
모든 예측 가능성을 다 부여하는 건 아니지만 예를 들면 선박 소유자 책임 제한 제도라는 것이 있습니다. 허베이 스플리터 우리 태안 유료용 사고 났을 때 그 손해액이 5천억으로 됐었거든요. 근데 삼성중공업이 제가 뭐 생각할 때는 그 과실 비율이 한 5% 정도는 되거든요. 아니 5%, 95% 정도 됩니다. 근데 95% 되면 4,500억 정도는 삼성중공업이 손해를 배상해야 됩니다. 근데 삼성이 50억으로 책임이 제한이 됐거든요. 그러니까 그 삼성중공업이 자기들이 영업을 하면서 에, 자기들 책임은 50억으로 제한된다는 것을 미리 알고 있는 거죠. 그리고 그것을 보험에 커버시키면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런 선박 소유자 책임 제한 제도를 가지고 있다는 것은 선박 소유자의 해상기업의 예측, 나의 손해의 예측이 가능하게 하는 그런 큰 기능을 한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이제 다른 교과서에는 이런 말이 없습니다. 그저 뭐 분쟁 해결 뭐 기능만 이야기했지 산업을 조장한다든지 예측 가능성을 부여하는 기능이 해상법의 기능 중에 하나다는 것은 사실 제가 이제 좀 개발을 한 것인데 이런 기능이 많아야 될 것 같습니다. 우리가 특히 이제 해상법이라는 것은 분쟁 해결은 사후적인 것이고 그보다도 우리가 해운 산업을 조장해서 더 해운 산업이 경쟁력이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이런 조장하는 기능이란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이제 생각이 들고 오늘 강의 중에 내가 몇 가지 예를 또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자, 그다음에 그 조금 어려울지 모르겠습니다만 약관하고 임의규정, 강행규정을 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 우선은 여기 이제 상법의 요 3대 이념부터 제가 이제 설명을 하고 차근차근 보도록 하겠습니다. 상법 이제 3대 이념이라는 게 있는데 이념이라는 것은 뭡니까? 그것을 반드시 달성하기 위해서 끊임없이 조직이 추구하는 거죠. 이념. 그러니까 아마 회사마다 다 경영 방침이 있을 겁니다. 그게 바로 이념인 거죠. 그래서 이제 상법에는 3대 이념이 있는데 기업이 생성 유지. 여기서 말하는 기업은 이제 강학상 음인데 그 상인입니다. 상인. 이 기업을 쉽게 만들도록 하고 한번 만들어진 것은 유지되도록 하는 겁니다. 그리고 상거래가 원활하게 되도록 하고 그다음에 상대방을 또 보호해야 됩니다. 기업의 생성 유지라는 것이 대단히 중요한 개념입니다. 굉장히 쉽게 우리가 그 주식 제도가 생겨나면서 주식회사 쉽게 만들어지지 않습니까? 이것이 그 기업의 생생 유지와 관련되고요. 그다음에 우리가 우리 해운업 2000년대 후반에 경기가 나빠가지고 한 뭐 10개 해운회사는 다 회생 절차를 거쳐서 다 살아났지 않습니까? 그래서 도산법이라는 거 그것도 바로 이런 기업의 생성 유지를 도와주는 법입니다. 도산법이라는 게. 우리가 야, 그 죽어야 될 회사인데 왜 살려서 이러냐 뭐 이렇게 우리가 이야기를 하지만 상법이라는 큰 법의 테두리에서 보면은 그 도산법이라는 것은 굉장히 좋은 긍정적인 기능을 하는 거죠. 그래서 기업이 한번 만들어지면은 유지 쉽게 망하지 않도록 해주는 것이 또 상법의 큰 이념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그 도산법이라는 것도 결국은 상법의 일부라고 볼 수 있고 상법의 기업의 유지 이념을 달성해 주는 그런 기능을 한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상거래의 원활화는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상거래가 한번 일어날 것을 10번, 100번 일어나도록 하는 거죠. 그리고 상대방의 보호. 우리가 이제 상법이라는 게 기본적으로 상인을 그리고 해상법이라는 게 해상 기업을 보호하는 거지만 우리가 정의란 것이 그 법의 더 높은 이념이지 않습니까? 형평, 정의. 두 당사자가 있는데 한 당사자인 해상기업만 도와준다. 그건 법이 아닌 거죠. 그래서 가끔씩 보면은 여러분들이 김인영 교수는 말이야 우리 해운계 사람인데 왜 화주 도와주는 이야기를 자꾸 하느냐. 그건 우리가 법학하는 사람은 기본이 형평과 정의거든요. 두 당사자가 해운이 있고 화주가 기업이 있으면 두 당사자를 같이 도와줘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해상법에도 이런 그런 거래 상대방을 도와주는 것을 하나의 큰 목표로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이보다 그 앞서 나가는 것이 이제 건대민법의 3원칙이 있는데요. 이 건대민법의 3원칙은 우리가 이제 프랑스 시민혁명이 일어나면서 이게 건대민법이 된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그 상공인들이 그 프랑스 시민혁명의 그 주체가 되겠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사람들에게 허용해 준 것들이 바로 이런 겁니다. 계약 자유 원칙. 계약을 했으면 그 국가가 그 계약의 내용을 다 인정해 주는 거죠. 그리고 소유권 절대 원칙. 내가 소유하고 있는 것은 국가가 다 인정해 주는 거죠. 그리고 국가가 과실이 있는 사람에게만 책임을 묻도록 해주는 것. 이런 것들이 이제 발전해 가지고 사인과 사인 사이에도 큰 원칙이 된 겁니다. 가장 중요한 것이 이제 계약 자유의 원칙이죠. 우리가 당사자들이 이제 이렇게 하겠다고 정했다면은 이 법이 그걸 다 인정해 주는 겁니다. 그것이 바로 약관입니다. 지금 여기 화면에 나오는 KMTC 고려해운의 천하정권이죠. 요 뒷면에 가면은 깨알 같은 글씨로 내용들이 많이 나와 있습니다. 그게 이제 보통거래 약관이거든요. 어떻게 하겠다는 내용들이 꽉 들어가 있습니다. 이 그 선화증권으로 대표되는 이 약관은 계약 자유 원칙이 이제 반영이 되었는데 이건 사업주가 일방적으로 미리 작성하게 되는 거죠. 그리고 이제 계약이 먼저 체결되고 뒤이어서 이런 선화증권이 나오게 됩니다. 여기서 잠깐 말씀을 드리면은 우리가 이제 개품 운송 계약, 그 컨테이너 운송에서는 운송 계약이 따로 없습니다. 우리가 항해 용선 계약을 체결하면은 용선 계약이 있는데 개품 운송에는 선화증권만 나오니까 야, 그 선화증권이 계약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우리가 이제 학교에서는 그렇게 안 가르치고 구두지만 KMTC와 화주 사이에 운송 계약이 있는 겁니다. 운송 계약이 있고 그 운송 계약에 뒤이어서 이 선화증권이 따라서 나오는 겁니다. 그러면 그 선화증권의 뒷면에 있는 내용이 앞에 만들어진 그 운송 계약의 내용의 일부를 이루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이제 선화증권의 이 문제는 상대방이 그 내용을 모른 채로 계약의 내용이 이루어지는 거거든요. 상대방이 그러니까 약관이라는 게 기본적으로 상대방이 그 내용을 모른 채로 계약이 내용이 되어버리는 겁니다. 왜? 사업주가 일방적으로 자기가 만들어서 그저 건네주는 것이기 때문에. 근데 이 약관, 보통거래 약관이라는 게 제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상거래를 원활하게 하는 대단히 중요한 기능을 하기 때문에 우리가 어떤 나라든지 이것을 장려하지 않을 수가 없다는 거죠. 그런데 계약이라는 것은 두 당사자 사이에 그런 의사의 합치가 있어야 되는데 의사의 합치가 없지 않습니까? 그러면 어떤 문제가 생겼을 때 그것을 이제 화주가 상대방이 부인하게 되면은 이게 상대의 질서가 완전히 깨어버리겠죠. 그래서 이제 우리나라와 일본과 같은 경우에는 일단 그 보통거래 약관 뒤에 있는 그 내용은 유효한 걸로 우리가 인정을 해주는 겁니다. 유효한 걸로 이제 인정을 해주고 중요한 내용에 대해서 설명하지 않았다면은 효력을 주장할 수 없도록 그렇게 우리가 이제 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여기서 그 중요한 것은 그 선화증권 뒤에 나와 있는 이 약정이라는 것은 당사자가 합의한 내용이기 때문에 상법에 있는 어떤 규정, 말하자면 임의 규정보다도 먼저 그게 적용이 되는 겁니다. 근데 그 약정이 없는 것은 상법에 있는 임의 규정으로 적용을 하게 되는 겁니다. 제가 뒤에 이제 적절한 예를 들면 이런 게 있습니다. 우리가 그 손해배상을 뭐로 할 건지를 정하지 않지 않습니까? 근데 우리가 민법에 가면 어떤 게 있냐면 그 특별한 약정이 없으면 손해배상은 금전으로 한다고 돼 있어요. 금전으로. 특별한 약속이 없으면. 그러면 특별한 약속을 우리가 뭐 기름으로 하겠다고 손해배상을 기름으로 하겠다고 약속을 했다. 쌀로 하겠다고 약속했다면 우리가 문제가 생겼을 때 손해배상은 그 약정이 먼저 적용이 되어서 쌀이 손해배상의 수단이 되는 겁니다. 근데 당사자들이 약정을 안 하면은 그 금전을 하는 것이 너무나 당연하니까 약정을 할 필요가 없죠. 그래서 금전으로 그 손해배상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이제 강행 규정이라는 게 있는데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우리가 이제 상법이라는 게 상대방을 보호하지 않을 수가 없기 때문에 그 이제 강행 규정을 둬 가지고 예를 들면은 지금 운송인이 누리는 책임제한은 한 포장에 우리 돈으로 100만 원이에요. 그걸 이 선화증권 뒤에다가 우리는 책임제한을 10만 원을 하겠다고 약속을 했어요. 그럼 이걸 내가 받았다. 나중에 문제가 생겨가지고 이 화주가 운송인이 10만 원으로 책임제한 된다 했을 때 야, 그거는 무효다라고 이야기를 한단 말이죠. 그럼 우리 법에 어떻게 되냐 그러면 상법에 있는 규정보다도 화주를 불리하게 하는 약정은 무효가 되도록 해놨어요. 그게 상법의 799조의 내용입니다. 그래서 강행 규정이 있습니다. 그래서 상법에서 정한 것보다도 화주를 불리하게 하는 이런 약속, 약정을 체결하면 그것은 무효가 되도록 그렇게 해놨습니다. 그래서 그 운송인이 상대방인 화주를 보호하는 기능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본론으로 들어가서 우리가 해상기업 이라는 것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마 실무에 계신 분들은 좀 그 해상기업이라고 하면 조금 이제 생소하게 느낄 겁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우리가 이제 강학상은 상인을 기업이라 그러거든요. 상인을 기업이라 부른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제 바다를 이용한 상인이기 때문에 우리가 해상 기업 이렇게 부르는 것이죠. 이제 인적 설비와 물적 설비를 가지고 용선이나 운송이나 영리 활동을 하는 그 상인을 우리는 해상 기업이라고 부르고 HMM, 장금상선, 고려해운 등이 이제 대표적인 우리나라의 해상 기업이다라고 부르는 것이죠. 근데 그 나중에 시간이 되면 제가 뭐 이 부분을 한번 좀 강의하려고 준비를 했습니다만 우리가 강학상으로는 현대상선이 HMM이 뭐 해상 기업이다. HMM이 책임의 주체다. 이렇게 표현하지 않고 선박 소유자다. 선체 용선자다. 전기 용선자다. 이렇게 법 규정에 그 기술을 하고 있습니다. 그건 왜 그러냐면 우리 해상 기업은 자기가 소유하는 배도 있고 빌려가지고 있는 배도 있기 때문에 그 이렇게 현 HMM이 가지고 소유하고 있는 배, HMM이 빌려가지고 있는 배로 파악을 할 때 그게 법률 관계를 처리하기 훨씬 좋기 때문에 HMM의 그 HMM이 선박 소유자, HMM이 선체 용선자, HMM이 정동선자 이렇게 우리가 표현을 하고 처리를 하게 됩니다. 그 해상 기업의 이제 물적 설비로는 선박만이 이제 기술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해상편에 가면은 물적 설비로 선박만 나와 있습니다. 선박만. 그다음에 뭐 상무라든지 영업소 등은 중측편에 당연히 기술이 되어 있기 때문에 HMM에는 당연히 상무가 있고 영업소가 있는 거죠. 이것은 해상편이 규율하는 내용이 아니라는 겁니다. 근데 컨테이너 박스도 추가돼야 되겠다. 최근에 그 이제 선박 컨테이너 박스 대란이 일어났지 않습니까? 이게 부족해가지고 뭐 야단이에요. 운임이 오르고 야단인데 제가 한 3년 전부터 컨테이너 박스를 상법에 물적 설비로 넣어야 된다고 여러 차례 이미 주장을 했어요. 근데 그게 되고 있지 않는데 이번에 컨테이너 박스가 정말 귀한 몸이 된 것이죠. 이게 컨테이너 박스는 이제 운송인이 제공을 하지 않습니까? 근데 상법에 그런 내용이 없어요. 컨테이너 박스를 운송인이 제공해야 된다는 그런 의무가 없다는 거죠. 관행상 그렇게 하고 있는 거고요. 그다음에 컨테이너 박스를 수화인이 내가 가져갔으면은 이걸 신속하게 운송이 돌려줘야 되는데 컨테이너를 돌려줄 의무가 수화인에게 부과가 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것도 막 계약상 그렇게 체결되어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이제 그러다 보니까 그 컨테이너가 반납이 되지 않을 때 그걸 우리가 디텐션 차지라 그럴까 이런 퇴순료를 부과하는 것 자체도 대량 하주에 대해서는 운송인이 힘이 없어서 어려운 지경이라고 제가 이제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이제 상법에다가 물적 설비로 규정을 하면은 훨씬 쉽게 처리되겠다라고 이제 생각이 듭니다.
그다음에 이제 인적 설비로는 선장만 기술이 되어 있고 도순사라든지 하역회사 창법자는 이제 이행 보조자입니다. 여기 저 오른쪽에 나와 있는 사진 여러분 보이시나요? 제가 그 2등 항해사 때입니다. 26살 때인데 그 우리 그 배에서 제가 이제 쌍안경 들고 지나가는 배들 이제 관찰하고 있습니다. 브릿지에서. 제가 아주 싱싱할 때입니다. 자, 그다음에 이제 그 용선 계약에 대해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용선 계약에서 이제 대표적인 것은 선체 용선과 이제 전기 용선입니다. 이제 그 배를 빌리는 것이죠. 그 선체 용선은 선박에 대한 임대차, 즉 리스와 같은데 선박을 용선자가 빌려서 일정 기간 사용한 뒤에 또 돌려주는 것이죠. 그 사용 대가로 용선료가 이제 지급이 되고요. 선박 소유자는 이제 동일시 되는데 용선자의 선원이 성선하고, 그러니까 배를 빌려간 사람이 선원이 성선한다는 점이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갖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 사용자 책임은 선원의 사용자인 용선자가 부담을 하게 됩니다. 이 점이 정용선과 이제 크게 다른 점이고요. 그다음에 이제 선체용선 중에서 이 국지부 선체용선이라는 아주 그 좀 특유한 그 제도가 있습니다. 국지부 선체용선이라는 특유한 제도가 있는데, 우리 선체용선이란 건 이제 옛날 나용선은 임대차기 때문에 빌렸다가 쓰고는 돌려주는 것이거든요. 근데 이 국적취득조건부 선체용선이라는 것은 마지막 날, 그러니까 용선 기간이 만료되는 날 소유권을 내가 용선자 빌린 사람이 취득하게 되는 겁니다. 그 점에서 단순한 그 나용선 선체용선과는 다르다라고 이야기를 하셨죠. 그래서 선체용선보다 소유권이 이제 강화되어 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고요. 그러니까 이제 할부로 선박의 가격을 조금씩 할부로 계속 지급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마지막 되면 그 선박의 가격을 다 지급하는 것이 돼버리죠. 그러니까 용선료 빌리는 가격이 임차료가 결국은 선박의 가격을 나누어서 지급하는 것이 되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시간이 흐르면 흐를수록 배를 빌린 사람이 그 배에 대해서 내가 소유권을 자꾸 가지게 되는 거죠. 그래서 그걸 우리가 이제 물권적 기대권이라고 부르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우리가 단행법상 이 용선자의 소유로 간주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예를 들면 도선법에서 이제 그 강제 도선사를 태워야 돼요. 우리나라에 배가 들어오면 도선사라는 높은 기능을 가진 사람을 태워야 되는데, 그 우리나라 국적인 조그만 배가 들어오면 도선사를 태우지 않고 선장이 도선할 수 있어요. 우리나라 국적인 배. 네, 그러면 선주가 조금은 이제 경비가 절감이 되거든요. 우리나라 국적일 때 한국 깃발을 잡고 있을 때만 허용을 해주는데, 도선법에 가면은 국적 지적 조건 선정선 이 선박에 대해서도 그런 그 혜택을 주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나라 선박하고 그 동일시 해주는 거죠. 그리고 이제 선박안전법에는 또 반대인데, 우리나라 그 선박만 우리나라 정부의 검사를 받아야 되는데, 지금 이제 국치부 선체 용선을 해온 배는 아직은 그 다른 나라 배지 않습니까? 다른 나라의 배를 내가 빌려온 거단 말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 선박 안전법의 적용을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건 이제 제가 아까 설명드린 점차 이제 우리나라 소유자로 되어가는, 그러니까 국지부 선체 용선이라는 것은 이 우리나라 그 이 해상 기업의 소유라는 그런 관념이 우리 실무에 있다는 거죠. 근데 이제 상법상은 선박의 임대차에 이제 틀림이 없는데, 그 이제 선박금융법이라든지 도산법에서는 이걸 금융리스로 보게 됩니다. 근데 곰곰이 생각해 보면은 내가
돈이 없어가지고 배를 건조하거나 사는데 내가 돈을 빌리는 겁니다. 돈을 빌리는 거죠. 내가 어떤 배를 하나 사는데 돈을 빌리는 것과 같은 효과가 있는 거죠. 예, 그러다 보니까 이거는 금융 리스다. 예, 그 본질이 금융 리스라고 이제 보는 거죠. 자, 그래서 그 다음에 이제 전기용선에 대해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전기용선은 우리나라 실무에서 상당히 이제 많이 그 활용되는 건데요. 이것은 이제 선박하고 선원을 같이 빌려오는 겁니다. 아까 말씀드린 선태용선 그 나용선에서는 배 껍데기만 빌려옵니다. 그래서 우리 그걸 이제 베얼보트 차트 파티라고 그러거든요. 이건 이제 전기용 타임 차트 파티라는데 선원을 같이 빌려옵니다. 제가 이제 그 여러분들하고 이제 날씨가 좋아갖고 제 고향 그 영덕 4월 달에 대게 드시러 이제 가시는 거예요. 제가 여러분 초청해가지고 영덕 대게를 드시러 가는데 우리가 이제 뭐 고려대학이나 서울역에서 관광버스를 하나 빌렸어요. 2대를 빌려가지고 오늘 지금 110명이 들어오셨는데 한 3대를 빌려갖고 이제 영덕 축산항에 가서 대게 파티하러 이제 가는 겁니다. 근데 그 배를 그 관광버스를 빌렸더니 그 관광기사가 따라왔어요. 그거는 지금 뭐가 됩니까? 관광기사 따라오면 이 전기용선인 거예요. 관광기사가 따라왔어요. 근데 이제 제가 이제 워낙 그 우리 축산항 가는 길을 잘 아니까 내가 우리 고향 사람 데려와서 너 운전하라 이렇게 가면은 그거는 이제 선체용선이 되는 거죠. 관광버스만 빌린 거죠. 근데 전기용선은 관광버스에 있는 기사까지 같이 빌려오는 거죠. 대내 관계는 우리가 이제 NYP라고 이제 그 표준 용선 계약서가 있는데 이 용선 계약서로 다 처리가 되고요. 근데 여기는 이제 조인트 벤처처럼 이 뭐 화물 운송과 관련해서는 이제 전기 용선자가 자기가 빌릴 목적이 거기에 있으니까 담당하고 선박을 조정하고 바다에서 어떻게 운항하고 하는 것은 이제 선박 소유자가 이제 담당하게 되는 그런 형태가 되고. 그다음에 이제 대외 관계가 이제 문제가 되는데 선박 충돌 사고가 났을 때 그러면 이게 누가 책임을 져야 되느냐 하는 문제가 있습니다. 아까 선체용선의 경우에는 자기 선원을 태웠기 때문에 그 선체용선자가 책임지는 게 당연하고 850조라는 규정이 있어서 선체용선의 경우에는 대외 관계에 대해서는 선체용선자 책임진다는 상법의 규정이 있는데 전기용선에는 그런 내용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걸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해서 상당히 큰 그런 다툼이 있고 우리 그 해상법에서 가장 큰 학설 대립이 있습니다. 뭐 이 부분은 좀 너무 학설적이기 때문에 넘어가도록 하고요. 그다음에 이제 운송계약 이게 사실 우리 해상법의 이제 본류지 않습니까? 운송계약, 용성계약이 있고 운송계약. 용성계약은 내가 운송인이 되기 위해서 배를 빌리는 계약입니다. 배를 빌린 사람도 궁극적으로는 빌린 배를 운송에 사용하는 거죠. 내가 운송인이 되기 위해서 내가 배가 없다. 그래서 배를 빌려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배를 가지고 내가 운송을 하는 거죠. 그래서 지금부터 보는 거는 이제 운송 계약입니다. 그 세 가지를 볼 수 있는데 그 계품 운송 계약, 그다음에 복합 운송 계약, 그다음에 종합 물류 계약 제가 세 가지를 좀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계품 운송은 개개의 물건에 대한 운송 계약이 이제 체결되는 거죠. 우리가 아까 제가 말씀드린 제 이제 짐 하나를 운송해 달라고 이제 부탁하는 경우 계품 운송이죠. 컨테이너 운송이 대표적이고요. 그리고 이건 이제 그 영미에서 이제 커먼 캐리지라 부르고 무과실 책임을 운송인이 부담을 하게 되는 겁니다. 항공 운송이 다 이런 카만 캐리지로 무과실 책임을 부담하는 원칙이죠. 그다음에 이제 복합 운송 계약입니다. 이게 이제 도어 투 도어 운송이 생기면서 이렇게 됐는데 한 사람의 운송인이 다수의 운송 수단을 가지는 운송을 인수하는 겁니다. 지금 서울에서 부산까지 그 도로 운송을 하고 나서 부산에서 LA까지 해상으로 가겠다. 그런데 과거에는 그 뭐 천일고속이 서울에서 부산까지 그 트럭 운송을 해줬어요. 그리고 화주는 찾아서 다시 부산에서부터 LA까지 해상 운송 계약을 체결했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운송 계약이 2번 있어요.
말이죠. 근데 지금은 어떻게 하냐면 그런 HMM이 서울서부터 LA까지를 하나로 내가 다 해주겠다라고 나서서 운송 계약을 체결하는 거죠. 그걸 우리가 이제 복합 운송이라고 부르는 거죠. 지금은 이제 복합 운송이 일상화가 됐고요. 여기서 이제 문제가 되는 건 지금 우리나라 법 체계가 이제 세계적으로 법 체계가 이런 계품 운송을 원칙으로 했기 때문에 복합 운송에서 사고가 발생해서 손해가 났다면 이걸 어떤 법으로 이걸 처리할 건지가 문제가 된 겁니다. 근데 우리 법이 816조를 둬서 네트워크 라이빌리티 시스템에 대해서 이종 책임 제한 제도를 택했습니다. 그래서 어디에서 사고가 났냐? 바다에서 사고 났다면 바다법을 적용하고 육지에서 사고 났다면 육지법을 적용하는 거죠. 왜 이렇게 이제 논란이 되냐면은 포장당 책임 제한 제도라는 것이 바다에만 있습니다. 바다에서만 운송인을 보호하는 거죠. 육상에는 운송인을 보호하는 제도가 없어요. 우리나라의 경우에. 그러니까 복합 운송인은 자기는 계속해서 바다법을 적용하려고 그러겠죠. 거기서 분쟁이 생기는 거죠. 자, 다음은 종합물류계약입니다. 좀 생소하신 분들도 있을 텐데 여러분 삼다수 있지 않습니까? 삼다수 물. 그 삼다수 판결이 그 작년에 났어요. 제주도에서 삼다수 물을 서울로 그 물류로 물류의 흐름을 통해서 그 배송을 해서 그 판매하는 그 과정에서 손해배상의 문제가 발생을 했어요. 근데 우리가 법이 없어가지고 복합운송법을 적용했어요. 그러니까 종합물류라는 것이 종합물류계약이라는 것이 이게 뭐 제가 볼 때는 이미 한 20년 전에 생겨난 것 같아요. 근데 우리 법이 아직도 그것을 포섭을 하지 못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중요한 의미를 갖습니다. 저한테는. 수출자의 공장에서 수입자의 수중까지 물류의 흐름을 한 사람이 인수하는 겁니다. 한 사람이. 수출자의 공장에서 나오면은 수입자의 수중이 갈 때까지는 어떻게 했습니까? 조립, 그다음에 포장, 그다음에 라벨, 그리고 통관을 하고 하역을 하고 육상운송, 해상운송, 창고보관 이런 식의 과정을 거치는 거거든요. 근데 20년 전에는 그 수출자는 포장하는 사람하고 계약 체결해서 또 포장을 하고 그다음에 그 라벨 붙이는 사람하고 또 계약을 체결하고 통관하는 사람 또 있고 하역하는 사람 또 있고 계약이 한 10개쯤 된 거예요. 근데 종합물류라는 것이 이제 로지스틱스라는 것이 나타나면서 한 사람이 한꺼번에 이걸 다 처리하는 거예요. 이 물류의 흐름을 한 사람이 다 인수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화주 입장에서 수출자 입장에서 너무 편리한 거예요. 그러니까 세계의 그런 이제 운송이 이 안에 포섭이 돼버린 거예요. 종합물류 안에 해상운송이라는 게 들어가 있는 거예요. 해상운송이 비중이 물론 이제 60%이긴 하지만 이 종합물류 안에 들어요. 그러니까 종합물류 계약이 체결되고 그 안에 해상운송이 있다는 거죠. 근데 현재는 어떻게 하느냐면 이게 이제 개별적으로 단행법을 빌려가지고 해상운송은 해상운송법, 해상운송이 사고 나면 해상운송법, 창법 문제 되면 창법 이런 식으로 한다 이거죠. 근데 이제 제가 생각할 때는 그렇게 해서는 안 되고 이 종합물류 계약이라는 게 고유의 특별한 특징이 있기 때문에 새로 만들어서 우리가 운송업이 있듯이 종합물류업도 하나의 독립된 상행위로 가야 된다는 것이 저희 생각입니다. 그다음에 뭐 복수의 운송일이 있는데 현재 그 화주가 있고 계약 운송일이 있고 실제 운송일이 있고 이게 이제 운송의 주가 되겠습니다. 옛날에는 20년 전에는 화주하고 실제 운송일하고 직접 다이렉트로 계약을 체결했어요. 그러니까 뭐 삼성전자하고 HMM하고 직접 운송 계약을 체결했어요. 해상 운송 계약. 지금은 그게 아니고 중간에 포워드라든지 또는 이자 물류 회사가 중간에 끼어가지고 이자 물류 회사가 일단 계약 운송이 되고 나서 그 사람이 HMM에게 하청으로서 운송 계약을 다시 체결하는 거예요. 이 그 자체가 그 우리 뭐랄까 이 생태계에 큰 교란을 가져온 거예요. 제가 뭐 여기서는 더 이상 설명하지 않겠고요.
자, 그다음에 이제 운송인의 의무인데, 그러니까 운송 계약을 체결하면 운송인의 의무가 있지 않습니까? 운송인의 의무는 운송 계약서 안에 나오기도 하고, 그다음에 또 상표에 또 이렇게 비율을 해둔 것이 있습니다. 운송물을 수령하고 선적하고 적부, 운송 보관, 양육 인도에 대한 뭐 의무를 부담한다 이렇게 이제 되어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운송인을 보호하기 위해 가지고 항해 과실, 선장이 충돌 사고가 났는데 내가 맡았던 화물에 손해가 났다, 또는 뭐 화재가 났다, 그 하면은 이제 운송인이 전혀 책임을 지지 않는 그런 특별한 보호 제도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포장당 책임 제한, 그 한 포장이 손해가 나도 포장당 100만 원으로 책임을 제한하는 그런 것들이 있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뭐 시간이 한 10분 정도 남았기 때문에 빨리 지나가 보면 유리오염하고 해양 구조 선박 충돌이 있습니다. 유리오염은 이제 선박에서 이제 유출된 기름이 손해를 이제 야기한 경우를 우리가 유리오염이라고 그러고요. 이건 이제 법률적으로 말하면 이제 토트 불법행위라고 하거든요. 근데 법제도가 두 가지로 나눠져 있습니다. 유조선에서 발생한 유리오염 사고하고, 그다음에 일반 선박, 우리가 뭐 그러니까 뭐 컨테이너 선박 또는 뭐 원목선 이 싣고 다니는 선박 연료유가 있어요. 연료에서 흘러나오는 기름이 사고를 일으켰을 때 그 법제도가 달리 되어 있습니다. 특히 이제 유선의 경우에는 국제기금 제도가 만들어져 가지고 피해자들이 조금 더 보호를 받을 수 있고, 일반 선박의 유료염은 그렇지가 않은 점에서 좀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이렇게 보시면은 유료염 사고 났다 할 때 이게 유선이냐 아니면 일반 선박이냐 그걸 잘 여러분 보셔야 돼요. 일반 선박인 경우에는 피해자들이 그 구제를 아주 잘 받지 못하는 그런 문제점이 있습니다. 그 국제기금 하나 더 말씀드리면, 우리가 이제 허브 스피드 오염 사고 났을 때 그 이제 우리가 가입한 국제기금은 3,200억까지만 손해를 이제 보상해주는 그런 기금이었어요. 그 뒤에 우리가 이제 추가 기금을 가입했기 때문에 1조 1천억까지 우리가 보상을 받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앞으로 우리나라에 다른 어떤 큰 유료염 사고를 하더라도 다 이제 보상은 가능하겠다 이렇게 알고 있으면 될 것 같아요. 그다음에 이제 해양구조 살베지는 조난에 처한 선박을 구조해주는 그 행위인데, 계약 구조가 있고 임의 구조가 있습니다. 우리가 보통 질문에서 아는 건 계약 구조죠. 어떻게 살베지 하는 컴퍼니하고 이제 계약해가지고 구조하는 건데, 우리 탐구에서는 임의 구조입니다. 지나가는 배가 구조가 필요한 배를 구조해 줄 때 생기는 법률 관계를 우리 상법에서 이제 다루고 있는 거죠. 그다음에 이제 선박 충돌인데, 이것도 이제 공동 불법 행위가 됩니다. 근데 공동 불법 행위는 민법에 나오는 겁니다. 우리가 민법에 그 택시가 두 대가 부딪혔다, 그게 이제 그 안에 승객이 다쳤다, 그러면 이제 이게 공동 불법 행위가 되기 때문에 그 양쪽 택시에 대해서 피해자는 자기 손해 전부를 다 청구할 수 있습니다. 공동 불법 행위라는 것은責임이기 때문에. 그런데 우리가 선박은 그걸 이제 조금 변경을 했습니다. 1910년에 놀랍게도 110년 전에 우리 선배들이 선박 충돌 조약을 만들었어요. 네? 선박 충돌이 일어나면 우리가 손해는 이렇게 처리하자는 조약을 만들었어요. 1910년에. 그 조약의 내용이 지금 우리 상법에도 들어와서 제가 설명드리는 부분이죠. 그래서 뭐 분할 책임으로 해서 과실률이 중요하게 됐고요. 그리고 소멸시효도 2년으로 단축을 시켜줬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그 선박 충돌과 관련해서 그러면 누가 과실 비율이 많느냐 하는 것들이 이제 중요하게 되는데, 그것은 이제 우리가 이제 해상교통법이라고 있습니다. 콜럼버스 할아버지 때부터 내려오는 배에서 충돌 안 일어나려면 어떻게 항해해야 되겠다고 내려오는 관습이 있었고, 그것을 이제 콜레그라는 국제 조약을, 국제 해상 충돌 예방 규칙이라는 조약을 우리가 만들었습니다. 그게 이제 1800년대 후반에 만들어졌어요. 그래서 전 세계 한 150개국이 다 비준했어요. 우리나라 물론이고 북한 물론이고 전 세계 배들이 다 그걸
받아들여서 바다에서는 다 똑같이 그걸 적용하는 거죠. 각국마다 그 법이 있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안 되겠죠, 그죠? 그래서 그 실무상으로는 이제 해양안전심판원이 이제 중요한 그 이제 기능을 하게 되는데요. 하나만 말씀드리면 이 지금 그 나와 있는 이 사진 보시면은 우리나라 그 선박길이 충돌했는데 오른 밑에 있는 배가 있고 저 위에 있는 배가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은 이 가장 대원칙이 우현 법칙이라 해가지고 그 자기 그 항해하는 배에 오른쪽에 배를 가지고 있는 배가 피항선이 되는 겁니다. 그러면 이거 보면 이 위에 있는 배가 자기 오른쪽에 배를 가지고 있어요. 위에 있는 배가. 조금 더 떼어서 보면은요. 그래서 오른쪽 배가 이제 피항선이 되고 왼쪽 배가 유지선이 되게 됩니다. 그래서 과실 비율이 70대 30 정도 되는 것이거든요. 그리고 또 하나의 원칙은 우리 도로교통과 마찬가지로 왼쪽이 지나가도록 되어 있습니다. 왼쪽이 지나가도록 좌연 아니하도록. 근데 이 해상교통뿐만 하더라도 그 한 학기 동안 배워야 되는 겁니다. 우리가 해양대학에 있는 학생들한테는 굉장히 중요한 과목입니다. 제가 이제 해상법 교수이기도 하지만 제가 쓴 책 중에 가장 잘 된 책이 해상교통법이라는 책이라고 우리 선배들이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 그 바다에서 어떻게 피해야 된다고 하는 법을 내가 이제 설명을 좀 알기 쉽게 예를 들어서 많이 했는데 굉장히 좋은 책이라고 이제 평이. 자, 그 다음에 이제 선박에 대한 물건에 대해서 이제 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아까도 조금 말씀드렸는데 이제 질권이라는 것은 동탄에 대해서만 이제 허용이 되는 겁니다. 우리가 뭐 노트북을 우리가 잡히고 그 이제 돈을 좀 타가지고 돈을 얻어서 후배들하고 뭐 막걸리 마신다든지 하는 그때 이제 그 이제 뭐 전당포라 그랬죠. 이제 전당포가 이제 질권자가 되는 거죠. 동탄이 그러니까 전당포의 수준에 넘어가 버린단 말이죠. 그래서 이제 현재 우리 선박과 관련해서도 뭐 소형 요트 같은 경우에는 이제 소유자가 돈을 빌릴 때는 이걸 이제 그 이제 전주한테 이걸 넘겨줘야 되는 거죠. 그다음에 이제 유치권이라는 게 있는데 우리가 뭐 세탁소에 양복을 맡겼는데 세탁소 주인이 이걸 막 따려가지고 그걸 이제 세탁료를 받기까지 그 세탁물을 내가 계속해서 가지고 있을 수 있는 권리, 그걸 우리 유치권이라고 그래요. 이걸 우리가 이제 선박의 수리에 대입을 해보면 수리 조선소가 수리를 해줬다. 근데 그 수리에서 이제 채권이 발생됐지 않습니까? 수리 채권이. 그래서 수리비를 안 주면 내가 배를 계속해서 안 주고 가지고 있는 권리, 그걸 유치권이라고 우리가 말을 하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저당권, 이 저당권은 이제 선박마다 다 붙어 있는 거죠. 채권자가 이제 그 부동산을 점유하지 않고서 이제 담보로 가지는 제도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은행으로부터 돈을 빌릴 때 등기부에다가 이제 저당권 사실을 기록하고 대금을 빌리게 되는 거죠. 그리고 우리 대금을 갚지 못하면은 은행은 자기가 저당권자로서 그 이미 경매에 그 배를 붙여서 그 자기가 빌려준 돈을 먼저 가져갈 수 있는 권리가 주어지는 거죠. 그래서 이제 선박에 대해서는 우리가 질권의 대상으로 못한다라고 이제 상법이 딱 못을 박아놨어요. 그래서 굉장히 잘한 것 같아요. 우리가 해상법이 그 우리 산업을 조장시키는 아주 대표적인 예다라고 이제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다음에 이제 컨테이너 박스인데요. 이 컨테이너 박스는 동탄이기 때문에 질권 설정만 할 수가 있는 것이었거든요. 그래서 뭐 질권을 해버리면은 사용을 못하기 때문에 이제 양도 담보로 이렇게 하긴 했었는데 제가 이제 최근에 생각하는 건 이 컨테이너 박스도 이 저당권의 대상으로 못하나 우리가 이제 자동차도 등록을 하지 않습니까? 자동차도 동탄인데 등록을 하거든요. 그 등록을 해서 그걸 저당권의 대상으로 하거든요. 그리고 우리나라 자동차가 내가 볼 때는 한 1000대 정도 될 것 같아요. 1000만 대 될 것 같아요. 근데 우리나라의 컨테이너 박스가 우리가 이제 한 100만 TU이기 때문에 한 200만 개 좀 있을 것 같아요. 200만 개, 300만 개. 그러면
그걸 등록한다고 해서 큰 행정적인 부담이 없지 않나 싶어서 최근에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다음에 이제 선박우선 특권이라는 아주 특별한 것들이 있습니다. 이게 이제 메리타임 리엔이라고 이제 서양에서 이제 도입된 것인데 이게 선박이 피고라는 관념입니다. 선박이 피고. 우리는 이제 사람이 피고가 되지 않습니까? 사람. 그러니까 HMM 잠금상선이 피고가 되는데, 그러니까 선박에 실린 화물이 뭐 물이 들어갔고 뭐 잘못해서 손해 갔다 했을 때 그 운송인한테 HMM이나 잠금에 청구하는 거지 선박에게 청구하는 거 없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우리나라 법 체계는 사람이 피고가 되는 것이다. 그래서 그걸 우리가 뭐라 하냐? 대인소송입니다. 대인소송. 사람이 피고다. 근데 여기는 뭐냐? 선박이 피고라는 관념이에요. 선박이. 그러니까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그 배에 물이 들어왔다는 건 배가 잘못됐다는 거죠. 배가. 그럼 배가 피고니까 그러니까 소송할 때 배가 피고로 잡히는 거예요. 그런 제도를 가지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채무자가 누군지와는 무관해요. 근데 예를 들면 선체용선된 배를 가지고 내가 충도 사고가 났어요. 내가 뭐 어떤 A라는 그런 해상 기업이 충도 사고가 났는데 그 배는 내가 빌린 배예요. 그러면 이 A라는 사람이 이제는 그 상대방 침몰된 배에 대해서 책임을 져야 되잖아요. 그런데 이 배에 충돌 사고를 낸 배에 대해서 강제 집행을 하려니까 할 수가 없어요. 우리나라는 채무자의 소유의 물건에 대해서만, 재산에 대해서만 가압류나 강제 집행이 가능한 거예요. 내가 우리는 보통 빌려가 있잖아요. 뭐 나용선, 정경선에 있잖아요. 그러면 그 상대방이 꼼짝을 못해요. 그래서 이 제도가 들어오면서 그거 무관하다. 너 배가 피고니까 너 배에 대해서 임의 경매가 가능한 거예요. 신청해서 임의 경매 가능. 굉장히 혁신적이고 그러니까 해상 기업이 해상 기업의 상대방이 엄청 보호되는 제도라고 봐요. 그러니까 배 자체가 그래서 심지어 제가 목포에서 어떤 일이 있었냐면 충돌 사고가 나가지고 이그 뭐 조그만 어선에 남편이 돌아가셨어요. 근데 이 부인이 저를 찾아왔어요. 해상법 교수라고 찾아와가지고 아 이거 어떻게 됐든 아니 그 배가 우리나라 배 모양인데 우리나라 그 배 사랑이 있는 그 배를 이미 경력 신청하면 된다 했더니 안 된대. 왜 안 되나? 주인을 바꿔버렸대요. 그 배의 소유자를 바꿨대요. 그런 이제 강제 집행 안 당하려고. 그 관계없다. 그 소유자가 바뀌어도 그 배가 1년 동안은 피고가 되는 거니까 빨리 가서 가압류 임의 경매 신청 선박 우선 특권에 대한 임의 경매 신청하면 됩니다. 서울의 변호사 소개해줬어요. 그랬더니 그분이 나중에 전화 왔는데 너무 고맙다고 그렇게 처리됐다고. 우리가 아주 특이한 제도를 가지고 있어요. 자, 그 다음에 해상보험입니다. 제가 한 5분 정도만 좀 더 쓰도록 하겠습니다. 아이고. 네, 그 다음에 이제 해상보험인데 해상보험은 이제 그 세 가지가 있습니다. 이제 선박보험, 저가보험, P&I 보험 있고 최근에 들어온 게 이제 선박건조보험인데요. 선박보험은 선박에 멸실이 돼서 이제 피보험 이익을 가지는 자가 이제 가입하는 보험입니다. 제가 여기 띄웠던 게 STX네요. STX고 이게 아마 메리츠에 아마 가입된 그런 이제 선박보험 등급입니다. 선박이 침몰해버렸다 그러면 그 배값이 날아가 버리니까 소유자가 그 선박보험이 들어야 되겠죠. 그런 목적으로 가입하는 것이 이제 선박 보험입니다. 근데 이제 우리나라는 이제 그 영국의 이제 ITC 헐이라는 이런 표준 그런 서식을 사용하는데 그 안에 보면 이제 중국법이 영국법으로 되어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1906년 MIA라고 그 영국법이 그 우리나라의 그 보험자와 피보험자 사이의 법률 관계를 규율하게 되는 그런 안타까운 현실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적합보험은 이제 화물의 소유자가 이제 가입을 해야 되겠죠.
그 ICC 서식을 사용하는데요. 이거는 중국법이 영국법으로 돼 있고 이제 일부는 우리나라 법을 적용하는 경우도 있는데 이 적합보험의 그 기능이란 게 우리가 곰곰이 생각하면 대단히 유용합니다. 자 이제 그 배에 화물을 싣고 가다가 화물이 손해가 났어요. 그러면 그 운송인한테 책임을 물어야 될 거 아닙니까? 운송이 잘못했으니까. 근데 운송인은 바로 주지를 않아요. 뭐 이런저런 이야기하면서 아까 이야기했던 뭐 항해과실 면책이다 또는 뭐 과실이 없다 그런 주장을 해요. 그러면 소송에 가면은 그게 내가 그 손해배상을 받기까지는 뭐 1년 걸릴 수도 있어요. 근데 내가 적합보험이 들었다면 화주는 적합보험자에게 이런 사고가 났습니다 하면 바로 보험금을 받습니다. 그러면 내가 보험금을 받아가지고 상품을 다시 사서 또 수출을 하면 되는 거죠. 그런 기능을 이 적합보험이 해주는 거거든요. 그러고 나서 적합보험자가 이제는 그 피보험자인 화주가 같은 권리를 가지고 운송인에게 청구를 하는 것이죠. 그럼 운송인은 또 다시 자기 책임보험자가 있어서 결국은 보험자와 보험자끼리 싸움이 되는 거죠. 네, 그런 좋은 기능을 합니다. 그다음에 이제 선박건조보험은 이제 뭐 건조 중에 무슨 뭐 그런 선박이 뭐 멸실되는 일이 있겠냐 싶은데도 그게 있어요. 두 가지 많이 발생하는데 하나는 화재고 또 하나는 충돌 사고입니다. 그러니까 건조 중에 그 선박 건조 조선소가 이 소유권을 갖거든요. 근데 조선소가 그게 배가 다 멸실돼 버렸다 하면은 제가 배를 한 번 더 건조를 시켜줘야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손해를 보상받기 위해서 선박 건조보험에 이제 가입을 하게 되는데 시운전 중에 사고가 많아요. 배를 시운전 아직도 그 선박한테 넘기지 않는 그 가운데 발생하는 사고들이 있다 이거죠. 그래서 그때 이제 발생하는 경우에 그 대비해서 보험에 가입을 하게 되고요. 근데 여기 제가 좀 대자랑 좀 하나 해야 되겠는데 우리가 이제 그 한 10년 전쯤에 크로스 보더가 돼가지고 우리나라 그 선박 보험은 외국 보험자에게도 가입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만들어졌어요. 우리나라 선박 보험도 외국 보험자에게 보험 가입이 가능하도록 했어요. 근데 한 번은 우리나라 뭐 대형 그 보험사에서 찾아와가지고 교수님이 건조 중인 선박이 선박입니까 아닙니까 이거 질문이. 왜 그러냐고. 선박일 수도 있고 아닐 수도 했더니 사정을 이야기하는데 지금 이제 보험업법에 아까 말씀드린 그런 게 있기 때문에 만약에 건조 중인 선박도 선박이면은 우리나라에서 그렇게 많이 건조하는 그 배의 건조보험이 외국 보험자에게 가입이 가능하다는 거예요. 우리가 수출하기 때문에 우리나라 배는 10%밖에 없고 90%는 외국 배를 짓거든요. 그러면 다 외국 보험사에게 보험이 가입돼 버린 거예요. 그럼 우리가 보험 수입료가 없잖아요. 보험료 수입이 적어지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금융감독원에 가가지고 이렇게 이야기를 해가지고 이거는 건조중인 선박은 선박이 아니다. 그렇기 때문에 보험업법 적용 안 되고 전부 우리나라에서 건조하는 배는 우리나라 보험에 가입돼야 됩니다. 이렇게 했어요. 그렇게 해서 우리 건조 많을 때는 우리나라 해상보험의 보험료 수입의 30%가 건조보험에서 나왔어요. 지금도 상당히 높은 비용을. 그래서 제가 그 부분에 대해서는 상당히 애국적인 기여를 했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그다음에 이제 선주택임 상호보험은 P&I 보험이라고 선박보험에서 처리되지 않는 그 해상의 위험을 이제 부보하도록 그렇게 그래서 이것은 뭐 여러 가지 연역도로 재미있는 이야기가 있지만 그 선주가 자기가 보험자면서 또 피보험자가 되는 관계에 있습니다. 그걸 우리가 이제 상호보험이라고 뮤추얼 인슈런스라고 부릅니다. 우리나라에 상호보험이 없는데 이 선주 책임 상호보험이 유일하게 상호보험입니다. 그러니까 그러다 보니까 그러니까 이윤을 추구하지 않거든요. 이윤을 추구하지 않으니까 항상 수지가 균등하게 되는 거죠. 책임보험의 이제 성격을 가지게 되고요. 뭐 운송물 손해, 유료용 손해, 선박 충돌 이런 것들이 전부 부보 대상이 되고요. 그다음에 해상보험 규정이 있는데 그 다른 나라는 해상법에 해상보험 규정이 있어요. 중국하고 일본. 우리는 그렇지 않고 따로 이제 그 보험법 안에 해상보험 규정이 있어요.
그 잘못됐다고 봐요. 우리가 빨리 해상법을 가져와야 되는데. 근데 이제 이게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중국법이다, 영국법이다 보니까 우리나라 법이 적용이 될 여지가 없었어요. 근데 2000년에 KPI가 생겨가지고 한국 선주상호보험조합이 생기면서 중국법을 한국법으로 했어요. 얼마나 고마운지 모르죠. 그러고서부터는 이제 우리 법이 적용될 기회를 갖게 된 겁니다. 해운조합도 마찬가지고요. 근데 이제 뭐 영국법에 있는 담보특약제도가 우리나라에 없고 그다음에 직접 등록권이 있기 때문에 우리 법을 중국법으로 하는 것이 더 유리하다는 것이 제 생각입니다. 그다음에 요거 이제 간단하게 한 1분 동안 요걸 처리하고 넘어가겠습니다. 그다음에 기타 관련 이제 분야가 있는데 지금 이제 우리가 그 해상법만 해가지고는 안 된다 이겁니다. 우리 선박에서 가지고 있는 모든 법률 관계를 해상법 교수라는 사람들이 다 처리해 줄 수 있어야 되지. 방금처럼 해상법 하나에만 국한해가지고 그렇게 하면 안 된다. 여러분들 얼마나 다양한 법률 관계가 우리 해운 쪽이 많습니까? 그래서 국제사법이라는 게 있는데 외국적 노소가 있을 때 어느 나라 법을 적용할 거냐 이거예요. 주로 판사님들이 보는 것이죠. 그래서 이게 이제 해상편 60조에 가면은 외국적 요소가 있을 때는 선적국법에 해야 한다라고 해서 이제 깃발이 중요하게 됩니다. 파나마 사실상 우리나라 선주가 지배하더라도 그 깃발이 파나마면 파나마 법이 적용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실제하고 법이 맞지 않는 그런 결과가 생기는 겁니다. 이 국제사법 때문에. 그다음에 국제거래법은 여러분 잘 아시니까 제가 이제 생략하고요. 그다음에 이제 경쟁법이라는 게 있어요. 경쟁법도 대단히 중요한 기능을 합니다. 제가 볼 때는 2021년도는 우리나라 정치선사에서 이 경쟁법이 대단히 중요한 그런 그 뭐랄까 때가 될 거다고 생각합니다. 경쟁법. 지금 오늘도 보니까 뭐 화주들이 유럽에서 뭐 전기 선사들의 경쟁법 위반이라고 뭘 했다고 그러는데, 근데 이제 이 경쟁법이 우리가 좀 오해하고 있는 게 해운법 29조에 공동행위에 대한 예외 규정을 뒀어요. 그래서 우리 해운에 있는 사람들은 우리 해운 거래는 공정거래법에서 다 면제가 된다. 그러니까 공정거래위원회가 간섭하지 마라. 이렇게 자꾸 이야기를 하는데 그게 아니에요. 경쟁법이 규율하는 법이 사항이 4가지 있어요. 기업 결합, 그다음에 시장 지배적 지위, 공동행위, 불공정 거래행위. 우리 해운법 29조에서 명확히 적은 것은 이제 공동행위예요. 전기 선사들이 뭐 운임과 노선을 조정할 수 있다 이렇게만 돼 있어요. 그 나머지 기업 결합, 시장 지배적 지위 이런 걸 전부 다 공정거래법이 적용을 받습니다. 그리고 불공정 거래 행위도 약간만 우리 해운법에 나와 있고 그것조차도 공정거래법 58조에 가면은 58조에 가면은 이게 정당한 행위일 때만 공정거래법이 적용을 받지 않는다고 돼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자꾸 공정거래위원회가 우리 해운 쪽 자꾸 들어오는 거예요. 그래서 제 생각에는 우리가 해운 공정거래위원회를 만들고 우리 해운법을 좀 더 명확히 해서 우리 해운의 특수성을 살려야 되겠다는 것이 제 생각입니다. 자, 그다음에 이제 도산법은 아까 지금 말씀드렸기 때문에 이제 생략하고요. 그다음에 해운법도 잘 아니까 생략하고요. 그다음에 이제 해양진흥공사법은 오늘 이 조규열 본부장님이 이제 강의하시니까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마지막 결론 부분입니다. 우리가 이제 상법을 이용한 상인들의 거래를 우리 해상법에서 잘 규율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시면은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우리나라 해상법은 운송인과 화주 중에서 운송인을 선주를 더 보호하는 쪽으로 좀 기울어져 있어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한 좀 이해가 필요하고 그다음에 부족한 부분들은 우리가 당사자의 약정으로 모든 것을 다 법을 할 수 없기 때문에 당사자의 약정으로 잘 보충해서 잘 해오고 있고요. 그다음에 개선 사항이 있다면은 이제 급한 것이 이제 컨테이너 박스를 이제 물적 설비화해야 되는 것이고, 그다음에 종합 물류업을 아까 말씀드린 대로 독자적인 상행위로 이거 빨리 추가를 해줘야 되겠다. 그러면 우리가 지금 해운하는 사람들 해운과 이런 물류업을 하나의 그 일체로 보지 않고 지금
자꾸 분리시켜서 우리가 보다 보니까 이게 시너지가 나지 않는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상법 해상편에 빨리 종합물리업을 우리가 독자적인 상행위를 추구하자는 것이 제 생각이에요. 그다음에 뭐 상관습으로 되어 있는 델리버리 오다, 인도지시스 같은 걸 상법에 반영하자 있고, 그다음에 이제 장차 이제 한 2, 3년 내로 자유운항 선박이라든지, 예, 그리고 뭐 전자선화증권 등등, AI 등등을 우리가 또 상법에 반영을 해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예, 이상으로 발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